일단 처음에 할 거는 제가 첫 직장이 교육청이었어요. 그때 코로나가 엄청 심할 때여가지고 학교에 애들이 출석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없는 거예요. 맨날 옆에 장학사님이랑 그때는 이제 학교폭력 판례가 없을 때여서 뭐 학교폭력법이랑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이랑 또 이제 그때 교육부에서 이화여대랑 같이 해가지고 그 매뉴얼 같은 걸 또 상세히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거 준비하다가 이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한 2년 동안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로 넘어왔는데,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좀 판례를 찾아보니까 옛날이랑 다르게 판례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한번 봐보려고요. 한번 아마 동일 당사자 간에 이전 학교폭력 절차가 한번 진행이 되다가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한번 정리가 됐었나 봐요. 전사가 있었던 케이스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가해 학생이 그 옛날 일을 들춰내면서 또 놀렸나 보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 학생의 부모님을 따라하면서 놀리니까 그 놀린 게 일행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게임하다가 이제 뭐 방해된다고 하면서 때리고 욕한 거 요게 이제 이행위. 그래서 일행이랑 이행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 피해자 쪽 부모님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학교폭력이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뭐부터 하냐면은 그 학교폭력 담당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이제 그 학생 뭐 관련 학생한테 진술서를 받아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어서 내라. 요즘에는 이제 그 전담 조사관 이 하도 일이 힘들다 보니까 학교폭력 담당 교사 선생님들이 그 힘들다는 얘기는 저 일할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조사 단계를 요즘에는 이제 그 전담 조사관들이 따로 붙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때는 바뀌기 전이니까 이제 학교 담당 교사가 이제 조사를 했겠죠. 근데 이제 진술서 내용이 아까 위에서 그 따라하면서 놀렸던 게 1행이고 욕하고 때린 게 2행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8월 8일 날 그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한테 뭐 자격지심 가지지 마라. 부모님한테 한 번 더 말하면 때려주겠다. 작년처럼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진술서에는. 그러면은 이 진술서에는 피해 학생의 피해 주장은 1행이랑 2행이랑 8월 8일 날 작년처럼 때려주겠다. 총 3개인 거죠.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참석 통지서에 그 이 3개가 들어가 있었으면 깔끔했는데 이 참석 통지서에는 이 8월 8일 거 요거는 안 들어가 있었고 8월 4일까지만 돼 있잖아요. 그 1행이랑 2행위 그러니까 그 부모님 따라하면서 놀린 거랑 게임할 때 욕하고 때린 거 요거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육청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참석 통지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 일할 때도. 왜냐하면 이제 법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이 참석 통지서를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게 그 형사소송법 그 절차 진행할 때 그 공소장 있잖아요. 그 공소장 같은 개념이라고 은연중에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돌아가는 게. 그럼 형사소 절차에서 공소장은 엄청 중요한 거니까 거기 있는 것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모든 잘못한 게 깔끔하게 요약이 돼 있는 그 종이다 보니까 그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뭐 이쪽 관련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잠깐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참석 통지서에는 이 8월 8일께 빠지고 1행이랑 2행이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이제 심의위원회가 열렸어.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라도 이게 정확히 정리가 돼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한 거 보면은 이 2행이랑 이 8월 8일 이 8월 8일 거랑 이행위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고 오히려 이 참석 통지서에 있었던 일행위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거예요.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근데 또 심의위원회가 다 끝나고 처분서에는 일행위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판결문에 있는 걸 정리된 걸 보면은 이 원고가 D에게 부모님께 알리면 때리겠다고 협박한 행위 이게 8월 8일 행위인데 이거는 참석 통지서에 있었던 1행위, 2행위와는 다른 날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회의록을 살펴보아도 1행위에 대해서는 심리 과정에서 다루어지지도 않았고 위원들도 1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차상 위법이 있다. 이게 그 행정기관의 판단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어야지 이제 실체적 위법으로 가는 건데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이 일행위에 대한 거는 심의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아예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절차상 위법으로 본 거예요. 법원이.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통한 교육장의 처분을 아예 취소해버린 그런 판결인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피해 학생의 진술서랑 참석 통지서에 있는 사안 개요, 그리고 처분서, 이 사실관계가 일치가 쭉 돼야 되는데, 그게 일치가 안 되려면은 심의위원회 중간에 그게 바뀐 그 경위가 명확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일치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일치가 안 된 경위를 심의위원회에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회의록엔 별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예 취소해 버렸는데 이 하자를 행정심판위원회를 이 사람들이 거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들은 문제 없어 보이는데 교육지원청의 판단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이런 하자를 못 잡아낸 거죠. 행정심판에서는. 근데 저도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일할 때 느꼈던 게 그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그 처분을 진짜로 뒤집고 싶으면은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그런 것 같아요. 행정심판이라는 거는 이제 도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교육지원청에서 나오는 거고, 행정심판을 하는 거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행정소송은 아이 사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청이랑 저기 도교육청은 행정기관이고, 그러니까 아예 같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법부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처분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가 일할 때 판단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판례를 보면서 제가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그 판사님이 그 이유 중에 심의위원회 당시 심의위원이 총 5명 중에 4명이 출석했는데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의결을 위한 의견 제시에 있어서 학교 폭력으로 인정하는 의결만 있었지 회의록을 살펴봐도 근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써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안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의위원회를 진행을 해보면 음, 이제 일단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 맞다면 이제 뭐 그 점수가 있어요. 뭐 저기 뭐 심각성 학교폭력 심각성 1점부터 5점까지 뭐 지속성 1점부터 5점까지 뭐 이렇게 쭉 점수를 계속 매겨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왜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냐고 할 때, 뭐, 그 학교폭력 그 2조 그 정의 규정에 따라서 이게 왜 학교폭력이다, 뭐, 정신적인 고통이라서 학교폭력이다, 그 안에 나열되어 있는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에 해당해서 학교폭력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 인정이 된 다음에 점수를 따질 때도 뭐 3점이면 왜 심각성이 왜 3점인지, 뭐 다른 사안에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 중하니까 뭐 4점인지, 그리고 뭐 반복성 같은 경우에도 그 시간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짧은 순간에 지속적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반복성은 뭐 1점만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며칠에 걸쳐서 계속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반복성을 뭐 사점으로 준다고 하든지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근거를 안 돼요. 심의원회를 들어가 보시면은 근거를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앞에 사람이 저는 4점입니다 하면은 뒤에 분도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일할 때 위원님들 교육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가 근거를 말을 해야 된다. 근거를 말을 해야지 나중에 그 뭐 가해 학생이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 근거를 공격하면서 걔네는 이제 다툴 텐데 근거가 없으면 뭘 가지고 다투냐 걔네는. 아니면 피해 학생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조치 없음이 나왔어. 조치 없음이 이제 형사로 따지면 무죄 같은 건데 조치 없음이 나오면은 걔네도 뭐 회의록에 근거가 나와 있어야 그 근거를 다투면서 이게 왜 조치가 없는 거냐라고 다툴 텐데 근거를 말을 안 해버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그거를 안에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위원 중에 꼭 뭐 변호사를 한 명씩 넣으려고 하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그걸 정리를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근데 막상 변호사 위원들은 뽑아도 잘 안 나와요. 바쁘셔서 그러겠지만은 그냥 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이게 필요해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긴 했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잘 안 나와. 그러면은 법에 이렇게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끼리 이걸 진행하는 게 약간 빈틈이 많아 보이거든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제 보면은 근거를 알 수가 없대요. 회의록을 살펴봐도 근거를 알 수가 없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일하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지금은 교육청에 있지만 나중에 변호사로 일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좀 아킬레스 건이겠다. 이 부분을 공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뭐 간혹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판사님이 딱 짚어줘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실체적 하자 기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절차적 하자 기준으로 판단한 것도 약간 흥미로웠고, 어, 이거를 행정심판위원들이 못 잡아낸 것도 약간 당황스럽고, 네, 그런 판결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위원들이 이거 근거를 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막상 회의록을 쪄보면 이 근거가 안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 교육청에서 이 회의록을 석기로 그대로 남겨두지를 잘 않고, 왜냐하면 이게 민원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석기를 그대로 안 남겨두고 완전히 축약하고 요약하는 형태로 이거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몰라, 근거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일할 때 제가 일하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주장해가지고, 그냥 석기로 원문 그대로 일단 제공하자 해가지고, 그냥 뭔가 좀 투명해야지 억울한 감정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야,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너 민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그래서, 민원 안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민원 별로 안 생겼어요. 막상 해보니까, 진짜로. 그 회의록 때문에 민원이 생긴 적은 없어요, 정말. 그때 일하신 분들은 다, 같은 기억일 텐데, 그래서 뭐, 아무튼 이 판례 이 정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자주 다루는 사건 관련된 판결을 하나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작년 11월에 나온 판결인데,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 이게 왜 가지고 나왔냐면은, 이제 그 성범죄 같은 것도 이게 트렌드가 있어요. 뭐 제가 3년 전에 이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뭐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사건이 많이 있었고, 거든요. 근데 요즘엔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잘 없어요. 이제 그런 건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요즘에 이제 뭐 게임하다가 많이 또 오는데, 그 게임 하다가 욕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는 그게 통매음이 된다고 하다가 요즘엔 또 야, 그 정도 가지고는 뭐 통매음 아니다. 그냥 화나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처벌을 또 안 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한풀 죽었는데 요즘에 이제 날린 게 뭐냐면은 이 합성 있잖아요. 그 딥페이크
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러니까 조사 가서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냥 이거 명예훼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이제 초창기엔 했었는데 이제 막상 조사 가서 합성한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성범죄가 맞아요. 왜냐하면 잘 몰라요. 이게 합성이 된 건지 아닌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랑 헷갈릴 수도 있겠다. 진짜 이 정도면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또 그렇게 합성해준 어플도 엄청 많고 난리예요. 요즘에 이게 난리인데 이게 쟁점이 뭐냐면 그 미성년자의 얼굴에 이게 불쌍히 여성 나치 사진 여기 성인 신체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얼굴에 성인의 신체를 합성한 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냐, 제작이 맞냐, 이게 쟁점이에요. 근데 이게 이 판결 나오기 전에 제가 또 같은 쟁점을 가진 케이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얼굴이고 성인은 몸을 써가지고 이제 합성한 케이스에서 이거를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긴 있었는데, 하급심 판례를 막 찾아보니까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공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 맞다고 봤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게 법정형이 5년이 넘을 거예요. 아마 최하한선이. 그러니까 거의 살인죄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두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데 변호사들은 근데 하급심 판결들이 다 성착취물 제작이 맞다고 하니까 그럼 그때 저는 이제 다른 법적 쟁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대응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판결은 뭐냐면 그 목 밑으로는 성인, 목 위로는 만 19세 미만 이런 식으로 합성을 했을 때 이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 아니라 성폭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법으로 간다는 게 이 판례 핵심 요지예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급심은 이와 이런 경우에 아청법으로 갔었어요. 훨씬 법정이 높은 성폭법 같은 경우로 가면은 법정이 훨씬 낮아져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 판결문을 보면은 이제 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 그 자체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인식될 만한 표현물이 등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걸려야 되는데 그 위에처럼 합성이 된 거를 성착취물로 해석을 하는 거는 이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을 하는 거여서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그리고 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착취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제 판결문 원문을 보면은 그 얘기도 나와요.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이제 만들어졌으면은 그 성폭법에 이제 그 허위 영상 합성에 대한 그 처벌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작년에. 그럼 이제 그걸로 처벌을 하면 되지. 왜 똑 떨어지지도 않는 이 아청법에 있는 규정으로 처벌을 하냐 이런 논거도 이제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그 아동 청소년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아동 청소년 표현물로 볼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다루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사안마다 좀 판단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 얼굴 부분이 그렇게 어려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만 19세 미만인데 사진만 봐서는 완전히 앳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보죠. 근데 만약에 완전히 앳되면 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표현물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 청소년 그 자체는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아예 판단 논거가 다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합성한 것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안 정리를 하면은
성착취물이 되려면은 아동 청소년 그 자체가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딱 봐도 애인 것처럼 보이는 표현물이 등장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을 해야 되는데 아동 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읽다 보면. 이렇게 애 얼굴에 목 위로는 애고 목 아래로는 성인인 걸 합성한 경우에 아동 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는 계속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판례에 의거해서 근데 이제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만한 표현물까지 아니냐 이거는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논거로 쓴 게 판사님이 합성한 것임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지 이 표현물도 아니다 이렇게 논리 흐름이 가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판결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동 청소년 그 자체건 명백한 표현물이건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성착취물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제가 지금 5월 31일까지 항소이유서 쓰면서 왔는데 딱 그 항소이유서 쟁점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 합성된 그 품질이 되게 조악했기 때문에 이 판결을 인용을 했었는데 또 요즘에 딥페이크가 진짜 난리야 난리.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정말 몰라요. 딱 봐서는 몰라요. 이게 합성을 한 건지 뭔지. 합성을 했겠거니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구른 사진을 왜 찍겠어요. 피해자들이. 근데 이제 그냥 봐서는 합성인지 아닌지 알기 약간 어려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판결이 얼마나 생명력을 가질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거 처벌도 생각보다 굉장히 세요.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텔레그램을 핸드폰에서 지우는 걸 추천드리고 뭐 국정원 일하시는 거 아닌 이상이야. 뭐 100개 무익한 것 같아요. 텔레그램은 정말. 국정원에서 일하시는 거 아닌 다음에 그냥 다 지워버리시고 합성하지 마세요, 이거. 저 처벌 생각보다 정말 셉니다. 그냥 상상을 해, 그냥. 상상을 하시면 되잖아요. 뭐, 왜 합성을 해, 자꾸? 상상하는 건 처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 아무튼, 판결, 판결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네. 네, 이상입니다.